남을 시샘하지 않는 자는 운이 좋은 것 뿐이다. 만나본 적이 없는 것 뿐이다. 신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을. 모든 걸 완전히 불태워버릴 만큼 강렬하고 선명한 태양 같은 사람을. 코쿠시보, 츠기쿠니 미치카치의 이야기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한 무가에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쌍둥이는 후계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불길한 것으로 여겨졌고, 더욱이 요리이치는 선천적으로 불길하게 느껴지는 반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인이 분노하자 그 성화에 못 이겨 죽이는 것 대신 10살이 되면 절로 보내 출가시키기로 하게 되었고, 미치카츠의 이름은 아버지가, 요리이치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게 됩니다. 미치카츠와 요리이치는 큰 격차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무가를 잇게 될 장남 미치카츠와 달리 요리이치는 2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식이다. 츠기쿠니가의 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죠. 그래서 그런 억압 탓에 미치카츠는 요리이치가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고 볼 때마다 어머니의 왼쪽 옆구리에 꼭 붙어있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리이치를 어린 마음에도 불쌍하다고 여기며 종종 요리이치의 방에 놀러갔고 피리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죠. 그가 기억하는 요리이치는 갓난아기 때부터 방긋 웃는 법조차 없이 작은 감정에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기에 귀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되었을 무렵 목감을 휘두르던 미치카츠에게 요리이치가 말을 걸어왔죠. 요리이치는 미치카츠의 꿈이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무사가 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요리이치가 말을 하는 모습에 미치카츠는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고 이후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리이치가 자신도 무사가 되겠다는 말만 기억했죠. 애당초 가문에서 요리이치의 미래는 승려로 정해져 있었기에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처음으로 방긋 웃어 보이는 요리이치의 모습에 미치카츠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만 보면 쪼르르 달려가 매달리는 인간이 목숨 걸고 싸우는 무사가 될 수 있겠냐 싶었죠. 그런데 그 이후 미치카츠가 훈련하던 중 요리이치가 나타나 자신에게도 검수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이에 미치카츠의 검수를 지도하던 자는 장난삼아 죽도를 지어주며 잡는 방법과 겨누는 방법을 구두로 가볍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공격해보라고 말하며 자세를 취했는데 미치카츠가 아무리 공격해도 한 판도 따내지 못한 검수의 지도자를 요리이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요리이치는 무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사람을 내리치는 감촉이 견디기 힘들 만큼 불쾌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미치카츠는 요리이치가 가진 힘의 비밀을 알고 싶었기에 물고 늘어지며 추궁했고, 이에 요리이치는 미치카츠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상대방이 덤벼들기 전 배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뼈의 방향이나 근육의 수축, 피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된다는 것이었죠. 요리이치는 생물의 몸이 투명하게 보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별한 시각과 더불어 그것에 즉각 부응할 신체 능력을 낼 수 있게 하는 반점을 가진 것이었고, 이를 미치카츠가 이해할 수 있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껏 불쌍히 여겼던 자가 실은 자신보다 뛰어났다는 것이었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타고난 재능의 격차에 검의 길을 궁구하던 미치카츠는 좌절하게 됩니다. 미치카츠도 재능이 있긴 했으나 노력으로 쌓는 실력은 유례없는 신농 앞에선 거북이 걸음에 불과했죠. 더욱이 미치카츠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갈구하는 재능을 요리이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형님과 주사위 놀이나 연날리기를 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 미치카츠는 요리이치가 검수를 아이들 놀이만도 못한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했죠. 어째서 재능이란 것은 원하는 이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요리이치의 재능을 아버지가 알게 될 것이었고, 가문을 물려받는 것은 요리이치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미치카츠는 늦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요리이치의 입장이 역전되어 무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때 요리이치가 찾아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알렸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미치카츠는 당황했는데 요리이치는 절로 떠나기 전 작별 인사를 올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고, 품속에 피리를 꺼내 이 피리를 형님이라 여기겠다고 말하며 웃어 보인 뒤 마치 보물처럼 쳐내싸 품속에 고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잡동사니를, 엉뚱한 소리밖에 안 내는 쓸모없는 피리를 요리이치가 어째서 소중히 여기는지, 뭐가 그렇게 기쁜 것인지 미치카츠는 이해할 수 없었고 불쾌했습니다. 그런 미치카츠에게 요리이치는 만족한 태도로 고개를 깊이 조아린 뒤 그대로 터벅터벅 어딘가로 가버렸죠. 그 후로 미치카츠는 어머니의 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일기엔 요리이치가 그날 새벽 떠난 이유가 적혀 있었죠. 요리이치가 떠난 이유는 자신이 후계자로 낙점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10살이 되기 전 예정보다 일찍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도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녀의 병도 죽을 시기도 요리이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년 전부터 병 때문에 저반신이 불편해져 고통받고 있었고 요리이치는 쇠약해진 어머니를 떠받쳐 왔었는데 그는 미츠카츠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에 미츠카츠는 코피를 쏟을 정도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질투를 느꼈고 요리이치라는 존재를 마음속 깊이 증오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츠카츠가 요리이치에게 느끼게 되는 두 번째 비참함이었죠. 그 후로 이들의 아버지는 남은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달라는 아내의 유언에 따라 요리이치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요리이치는 절에 없었고 호련히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소식에 미츠카츠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안 됐고 그로부터 10년간 가정도 꾸리며 평온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영하던 중 혈기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는 원치 않는 해우를 하게 됩니다. 그를 혈기에게서 구해준 것은 요리이치였죠. 어린 시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극에 달한 검술로 인간의 존재마저 쉽사리 쓰러뜨리는 요리이치의 모습에 미츠카츠는 경이로운 듯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 그의 평온은 파괴되었습니다. 또다시 질투와 미움으로 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요리이치는 자신이 늦은 바람에 미츠카츠의 부하들이 죽었다고 사죄했습니다. 10년이 지나 만난 요리이치는 강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인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츠카츠는 그 강함과 검술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고 싶었고 이에 집안도 아내도 자식도 버리고 요리이치와 같은 혈기사냥꾼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리이치는 누구에게나 검술과 호흡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도 그 누구도 요리이치와 똑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각자가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요리이치는 호흡법을 지도했고 그렇게 해의 호흡에서 파생된 현재의 호흡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반점을 가진 자도 늘어나 혈기사냥꾼의 전력이 점점 커져 귀살때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머자나 미츠카츠에게도 요리이치와 똑같은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해의 호흡은 쓰지 못했고 분한 마음으로 언젠가는 요리이치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고뇌하던 차에 반점을 가진 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죠. 요리이치를 따라잡기 위한 단련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에 미츠카츠는 시리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그의 마음의 틈새를 기부츠지 무자는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 무자는 혈기가 되라고 제안했습니다. 미츠카츠는 반점의 굴레에서 벗어나 검술을 공부하기 위해 무자는 햇빛을 극복할 체질을 가졌는지를 보기 위해선지 호흡이라는 것을 쓸 줄 아는 검객을 혈기로 만들어보고 싶었죠. 이 제안을 미츠카츠는 받아들였고 그는 마음속 깊이 바라고 원하던 길이 열린 것에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나 60년 후 요리이치는 미츠카츠가 반점사를 피하기 위해 혈기가 된 것을 비웃듯 그의 선택을 부정하듯 살아서 나타난 것이죠. 게다가 요리이치가 수명을 다해 사망한 것을 코쿠시보는 앞으로 만회할 길 없이 이기고 도망쳤다고 여겼고 아무도 요리이치를 이기지 못한 것에 상처 하나 입히지 못한 것에 또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증오심이 되었고 코쿠시보는 죽은 요리이치의 몸을 양간했죠. 그때 요리이치의 품속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물건을 보게 되는데 그건 어리적 미츠카츠가 요리이치에게 주었던 피리였습니다. 이에 코쿠시보는 피리를 소중히 여기던 요리이치의 모습을 떠올린 뒤 눈물을 보였는데 그는 눈물을 보이면서도 요리이치가 싫다고 말하며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수백 년이나 혈기로 살아오면서 누구의 얼굴도 기억해낼 수 없는 와중에도 그런데도 기억하고 있는 건 제일 잊고 싶은 요리이치의 얼굴이었고 코쿠시보는 요리이치의 재능을 시기하며 질투하면서도 한편으론 유일무이한 태양처럼 강렬하게 빛나는 요리이치를 동경하는 애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강렬한 태양에 다가가려 할수록 그 열기에 고통받으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 타버린 숯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집안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인간으로 사는 길을 버리고 자손을 베어버리고 무사라는 정체성을 버렸음에도 여기까지 오고도 안 되는 것에 그는 요리이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곤 그와 같은 곳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같은 세계를 볼 수 없었던 것에 스스로 낭망했고 그렇게 해가 되고 싶었던 날은 허망하게 사라져가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해의 호흡의 형태를 아는 검객도 철저하게 다 죽였는데 어떻게 네 호흡은 남아있는 걸까? 어째서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나는 아무도 될 수 없는 것일까?
어째서 너와 나는 이토록 다른 것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 위해서 태어난 것일까? 가르쳐다오 요리이치. 요리이치에게 답을 갈구하며 육체가 소멸한 끝에 남아있던 것은 그가 반쪽으로 양단했던 필이었고, 강하게 항상 이겨나가라고 이름지었던 츠게코니 미치카치의 스토리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리이치와 같은 강함을 위해 모든 인연을 끊고 살아오며 아무것도 남길 수 없었으나, 요리이치를 대하는 코코시보의 모순적인 모습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가 유일하게 남기고 떠난 것은 요리이치와의 인연을 상징하는 수백 년이 지난 필이었고, 이는 코코시보의 행태를 부정함과 함께 영원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나타낸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코코시보의 최후를 보면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왔기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리이치마저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잘못은 저질렀더라도 혈귀의 처지에서 벗어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들과 달리 여전히 혈귀의 모습이었고, 그동안 저질러온 악행에 대한 형벌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 작중에서 여태 나왔던 묘사 중 가장 엄격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코쿠시보가 소멸했음에도 사네미는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교메이는 그를 막아세웠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듯 사네미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었고, 실신한 사네미를 뒤로 교메이는 전후 상황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혈귀와 덕에 아직 살아있는 게냐에게 향했죠. 게냐는 다른 이들의 상태를 살폈고, 이에 교메이는 사네미는 살아있다고 말했으나 무이치로는 이미 숨을 거둔 것을 알고 있기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냐는 자신은 괜찮다며 무이치로의 치료를 부탁했는데, 교메이는 게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혈귀의 효력도 출혈과 더불어 거의 빠져나가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에 교메이는 사네미를 게냐에게 옮기며 형제간의 마지막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교메이가 향한 곳은 무이치로가 있는 곳이었고, 그는 자신의 하오리를 무이치로에게 덮어주며 어린 몸으로 끝까지 훌륭하게 싸워준 그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무잔을 쓰러뜨리겠다는 각오를 전한 뒤 무이치로의 눈을 감겨주었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눈을 뜨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쌍둥이형 유이치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이치로는 이쪽으로 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보이면서도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그 이유는 무이치로가 태어난 이유를 알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너무도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태어난 건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그는 가족과 함께 보낸 시절이 행복했고, 외톨이가 된 뒤로는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동료가 생기면서 다시 즐겁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에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이치로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닌 깊이였고, 그렇기에 14살의 나이에 죽더라도 동료들을 위해 목숨을 건 것에 후회는 없었죠. 그는 전에 남을 돕겠다고 했을 때 유이치로의 다그침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적어도 형만은 자신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길 바랬습니다. 이에 유이치로는 사과하며 무이치로를 안아주었고, 생전에 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심을 전하게 됩니다. 유이치로는 단지 귀살대원들의 유서처럼 자신에게 소중한 무이치로만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주길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온 사네미는 바스러져 사라져가는 게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네미는 절규하며 형이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소리쳤으나 귀부터 사라져가는 게냐는 사네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게냐는 마지막 순간 그동안 전하고 싶었던 지난 일에 대한 서주와 함께 진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냐가 그 어떤 말을 내뱉을지라도 사네미에게 있어 언제나 사랑스러운 동생이었기에, 게냐가 오래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기에 자신보다 먼저 죽지 말라고 애원했으나 게냐는 먼저 그때 자신을 지켜준 것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자신을 지켜주려고 해준 것처럼 자신 또한 같은 심정이었다고 토로했죠. 사네미가 게냐의 행복을 바래었던 것처럼 게냐 또한 그간 괴로운 일을 많이 겪은 사네미가 행복하길 바랬고 죽지 않고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게냐는 자신의 형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씨 착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사네미는 통곡하며 동생을 데려가지 말라고 신에게 빌었으나 곧 게냐는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 후련했는지 고맙다는 말의 끝으로 미소 지었고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에 사네미는 게냐의 잿가루와 남겨진 옷자락을 끌어안았고 동생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슬픔에 절규했죠. 하지만 무잔을 쓰러뜨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에 교메이의 목소리가 잔혹한 현실을 일깨웠고 이들은 슬퍼할 틈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보 소식은 꺽쇠까마귀를 통해 전해지게 되고 한지로는 그들의 죽음에 눈물을 보이며 귀메데칸을 사기는 끝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도키토 형제와 시나즈가와 형제의 엔딩 크레딧이 이어지고 뒤에 쿠키 영상. 드디어 무잔이 있는 곳에 당도한 구잘대원들의 모습과 무잔이 고치를 찢는 장면을 끝으로 귀메데칸날 5기 최종 국면 파이널을 예고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구잘대는 모두의 염원대로 키부츠지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